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여자의 엄마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네요. 요즘은 괜히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작은 습관이 생겼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의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어떤 표정으로 거울을 보는지 몰랐었는데 하루는 거울을 보는 제 모습을 빤히 구경하던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좀 웃어보라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인데 아무리 엄마 본인이라도 그런 슬픈 표정으로 엄마를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거울을 보는 제 표정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딸이 지켜보기에 제 표정이 퍽 슬퍼 보이기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도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어색하게나마 미소를 지어주게 되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딸의 귀여운 잔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서요. 어색하게 미소 짓고 나면 꼭 딸이 제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언제 이렇게 엄마를 향해 예쁜 잔소리를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는지. 늘 잔소리는 엄마인 저의 몫이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예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자칭 엄마 바라기라며 제게 무한 애정 공세를 하는 딸이지만 그런 저희 딸에게도 폭풍 같은 사춘기 시절이 있었답니다. 엄마에게 틱틱거리며 대들기만 하던 그녀의 사춘기 시절 모습도 저에게는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했었는데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겠지만 저희 부부에게 저희 딸은 어렵게 찾아온 아가였거든요. 그래서 더 애틋하고 예뻤습니다.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나 가족들한테 일어난 슬픈 일에도 눈물을 흘리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쉽게 눈물을 흘리곤 한답니다. 그래서 썰을 사랑하는 남자 채널에서도 여러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거실에 앉아 울고는 해요. 딸과 함께 한 집에 살던 시절,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혼자 훌쩍이며 울고 있으면 방에 있던 딸이 나와 엄마 뭐 하냐고 묻고는 했었어요. 바닥에 뒹구는 눈물 젖은 휴지 조각들이 민망해지는 순간이지요.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짓궂게 놀리던 딸은 울보 엄마보다는 아빠의 성격을 더 많이 닮은 강한 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부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경상도 사람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와 성격이 얄밉기만 하고 싫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화를 내는 건가? 하던 호기심이 어느덧 관심으로 그 관심은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되어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무뚝뚝한 말투와 표정을 하고 있어도 그 속은 인정으로 꽉 찬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당시 저는 터미널에서 매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부산행 차표를 끊으러 왔던 승객이었습니다. 먼저 순서로 표를 발급받던 한 어르신께서 잔돈이 모자라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보이시며 사정을 하고 계셨고 저는 어르신이 주신 돈을 세어보는 척하며 몰래 제 돈으로라도 메꿔야겠다 생각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급한 일이 있어 꼭 바로 내려가 보아야 한다며 사정을 하는 어르신께 잔돈 세어보니 맞다며 표를 내어드리려던 그때 뒤에 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모자란 금액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차표를 내밀던 저를 발견하고 놀란 남자와 돈을 내밀던 남자를 발견하고 놀란 저의 눈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아, 좋은 분이구나 하고 왠지 웃음이 나와 혼자 피식 웃었는데 그 남자는 언제 놀란 표정을 지었냐는 듯 깜빡 속을 만큼 무표정을 하고서 제자리로 돌아가더군요. 혼자 웃어 보인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꼭 무안을 당한 것 같은 기분도 들어 그 남자의 차례에 저도 모르게 냉랭한 목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마침 부산행 좌석 버스가 만석이기도 했고요. 지금 부산행은 자리가 없는데요.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당한 만큼 남자에게 무안을 줬다고 생각해 뿌듯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 짝이 없지만 그때는 네가 감히 내 웃음을 무시해? 하며 당해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 엄마 정말 대박 공주병이었다며 엄마를 보고 세상 모든 남자들이 웃어주길 바랐던 거냐고 무지하게 저를 놀리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너희 엄마 젊었을 때 남자 여럿 울린 절세 미녀였다고 편을 들어주지만 딸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재미있는 놀림거리가 될 뿐이었어요. 남편은 왜 없는 말을 지어냈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참 싱거운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부산행 자리가 없다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남편은 발을 동동 굴리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리가 없다는 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버스 앞으로 가서 인원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야 빈 좌석이 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그 남자를 불러다 버스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볼이 빨개진 상태로 얼떨떨하게 버스에 오르던 그 뒷모습은 금세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남자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부산행 막차가 떠나고 난 뒤 멍한 표정으로 매표소 앞에 서 있던 그 남자를 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저의 뒤를 그 남자가 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이제 남은 차가 없는데. 모르는 남자가 쫓아오니 무섭기도 하고 차가 다 떠났다는 걸 알려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멈춰서 남자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자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 지난번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이거. 지난번에 감사했다며 음료수 한 캔을 내미는 남자의 얼굴을 흘끔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때 그 남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 괜히 미안해지고 안타깝고 불안했습니다. 차를 다 놓쳐버려서 거기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나 보다. 안쓰러웠어요. 어떡하죠? 이제 남은 차가 없어요. 차를 놓치신 거죠? 이미 저 어딘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부산행 막차 버스를 뛰어가서 다시 돌려세울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말투를 들어보니 말씨가 낯선 부산 사투리인 것이 부산이 집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쓰였어요.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달리 그 남자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요, 누가 급하게 사정을 해서 자리를 그냥 양보해버렸습니다. 네? 그럼 집엔 어떻게 가시려고요? 이제 차도 없는데. 그런데 저의 걱정 섞인 말이 무언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듯 남자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제가 말실수라도 한 건가 싶었죠.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입도 가리지 못하고 푸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집에 가는 건 줄은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봐도 부산 사투리를 얼큰하게 쓰고 있으면서 제가 신기하다고 이상하다는 듯 물어오는 그 말이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어요. 부산 사투리를 써서 그냥 그러려니 추측을 한 것이라고 말했더니 아 하고 짧은 한마디를 뱉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말에 아침 일찍 첫 차를 타고 내려갈 생각이라고 대답하는 남자와 그렇게 헤어져 집으로 걸었습니다. 밤새 터미널 구석에서 시간을 때울 남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뿐이었어요. 며칠 뒤 또다시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으려고 나간 사이 터미널 문 앞에서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앞서 마주친 것은 다 저녁 시간 때였는데 해가 밝은 낮에 마주치니 괜히 반갑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먼저 인사는 하기 싫어서 딴청을 피우며 지나쳤어요. 그렇게 터미널 밖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펼쳤는데 도시락 위로 불쑥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익숙한 음료캔이 들려 있었어요. 우연히 3번 반복되면 인연이라고도 하는데 밥 먹는 제게 음료수를 건네는 그 남자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남자를 억지로 앞에 끌어안치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천이랑 부산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남자의 차림새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일을 하러 다니는 것임이 분명했지만 그 이야기가 가장 나눌 법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물었어요. 남자는 우물쭈물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짧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잡으러요. 아버지를 찾으러도 아니고 아버지를 잡으러 왔다는 말에 흠칫 놀랐어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와 놀라기도 했지만 놀란 티를 내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음료 캔을 따서 벌컥벌컥 주스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에 걸린 사례를 억지로 참았더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작업복을 입고 다녀서 일을 하러 다니는 줄 알았다고 대답을 하자 남자가 일은 못하고 있다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딱히 해줄 말이 없어서 그리고 자세한 사항을 묻기에도 애매해서 입속으로 반찬을 밀어넣고 또 밀어넣으며 그저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일을 왜 못해요? 그래도 일은 해야 밥 먹고 살지 않아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차비도 많이 들 텐데. 남자는 그 길로 모습을 감추었어요. 며칠 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제 기억 속에서도 그렇게 잊혀지나 했었지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남자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작업복을 벗어버리고 깔끔한 옷을 입은 채로 제가 점심 먹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별로 대화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니고 얼굴을 자주 본 것도 아니었지만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건 어떤 마음인지 공감하실까요? 정말 괜히 잡으려던 아버지는 잡았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 같은 거요. 저희 반가운 인사에도 묵묵부답으로 음료 캔을 따서 건넨 남자가 한참 말없이 제가 밥 먹는 것을 기다리다 꺼낸 첫 마디는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어제 이사 왔어요. 인천으로. 일하려고요. 진짜 밥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고 부산까지 차비도 많이 들고요. 아, 그렇구나. 축하해요. 그래서 일자리는 구했어요? 남자는 한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짧은 근황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잡았어요? 묻는 말에 절레절레 고개를 저은 남자가 후 하고 길게 한숨을 내뱉고는 제게 말했어요. 제가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애인 있습니까? 딸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딸은 정말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과 말투로 제게 말하고는 합니다. 도대체 거기서 왜 설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라지만 나는 하나도 설레지가 않는데. 사실은 남자가 제게 다가오기 전부터 저는 남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잔돈이 모자란 어르신에게 기꺼이 남은 돈을 내밀고 자신이 도움받았던 기억으로 급하게 가야 한다는 승객에게 다시 자리를 양보하는 그 모습이 평범한 듯 하면서도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흔한 사람 사는 모습이지만 흔한 듯 하면서도 왠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서 더 그랬는지 모릅니다. 꽤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네모로 각져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둥근 모양으로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남자의 가정에 일어났던 불행한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달아나셨고 그 아버지가 인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왔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새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혼자 사는 꼴이 되었다면서 모든 의욕이 사라져 아버지를 찾는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시간을 보내던 자기에게 밥 먹고 살려면 일을 하라는 저의 말이 쏙 귀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심코 뱉은 말이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말이었다니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랑 함께 살면 속 시끄러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 그이의 어머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이 생각나요. 명환이 애는 힘들어도 지 가족은 무조건 책임질 그런 애다. 어머님 말씀대로 제 남편은 제게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늘 강하고 늘 등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강한 저희의 지나친 열정 때문이었는지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일하는 탓에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건지 꿈꾸고 바라던 저희의 이세를 갖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뜻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어쩜 이렇게 피해가냐 하며 믿기지 않다가도 수없이 시도하고 또 시도해도 좋은 소식이 생기지 않자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남편 몰래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울던 것이 좀 더 지나자 나란히 누운 침대 위에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우는 것이 되고 나중에는 밥을 먹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눈물이 불쑥불쑥 올라와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이대로 영영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모든 잘못과 책임이 저에게 주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좌절의 늪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는 남편도 마음이 힘들고 불안했을 것이고 또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남편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되었을지 모르죠. 늘 말없고 조용한 남편이 매일 밤 빠짐없이 약속했던 말이 힘들어도 가족을 책임지는 든든한 남편, 든든한 아빠가 될게 였으니 남편도 아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 못지않게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이번 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졌던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등을 돌린 채 숨죽여 우는 저를 뒤에서 꼭 끌어안으면서요. 여보,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우리 아기가 좀 천천히 와주려고 그런가 보다. 열심히 살아서 더 좋아지면 그때 자연스레 찾아와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말고 울지 말고 매일 우는 당신을 보는 것만큼 내게 더 큰 벌도 없다. 내가 아직 아빠가 될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더 노력해서 좋은 남편부터 될게. 응? 우리 아기한테 내가 아직 아빠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그래. 엄마한테 먼저 잘하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야, 우리 아기가. 울지 마. 당신 매일 우니까 아침마다 눈이 꼭 금붕어 같잖아. 남편의 기나긴 말이 낯설어서 혹시 저 몰래 제 등판에 할 말을 적어 붙여놓았나 싶을 정도로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긴 말 잘 못하는 그 성격에 저를 달래고 싶어 오랫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그 긴 말이 제게는 확실한 위로이자 힘이 되어 주었어요. 준비했던 마음을 제게 전하고는 그날 일도 고되었는지 금방 코를 걸며 꿈나라에 빠진 남편의 얼굴을 보며 가만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울지 말고 일단 열심히 살아보자. 아가야, 엄마가 기다리고 또 기다릴 테니 너는 꼭 아빠를 닮은 아이로 세상에 태어나 주렴. 아빠를 닮은 아이로 우리 곁에 와주렴. 봄에는 향기로운 꽃을 닮은 사랑을, 여름에는 저 드넓은 바다를 닮은 사랑을, 가을엔 달콤한 무화과를 담고 겨울에는 반짝이는 흰 눈을 닮은 사랑을 가득 줄 테니 늦더라도 좋으니 꼭 우리의 곁에 와주렴. 이미 마음만은 벌써 강한 아빠였던 남편에게 정말 많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남편과 조금씩 준비를 하며 일상생활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때 아이가 생겼더라면 좋긴 했겠지만 어쩌면 너무 힘들었던 형편 탓에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 해도 잘 키워낼 엄두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런 저희 사정을 알고 조금 천천히 오기로 했나 보다는 남편의 말은 오랜 시간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잘 사는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둘이 힘을 합쳐 가꾸고 모으니 예전보다는 형편이 꽤 좋아졌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힘들어 싸우는 일도 있었지만 언제나 먼저 사과를 하는 남편의 성격 덕분에 결혼 8년 차가 되었을 때도 나름의 금슬이 좋은 그런 부부로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간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 노력했던 덕분인지 7년 전 남편이 했던 그 말 덕분인지 제 나이 37이라는 나이에 늦둥이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3살 차이가 나니 남편은 딱 40이 되던 해였네요. 아이를 임신한 걸 알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남편 팔짱을 끼고 집 밖으로 나가 온갖 이웃들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느라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또 그렇게 하겠지만 그때 이웃들에게 비춰진 저의 모습은 조금 과해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말이야 이웃이지.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붙잡고 여기 이 뱃속에 예쁜 아이가 생겼어요 하고 웃어 보였으니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아이가 뱃속에 있는 그 시절부터 태어나 걸음마를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금이야 오기야 하며 사랑을 다해 키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세상 무뚝뚝했던 저희 남편은 하루 종일 제잘되는 참새처럼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자기 아빠가 엄청 말이 많고 애교도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무뚝뚝한 너의 성격이 아빠를 쏙 빼닮았다고 하면 믿지 않을 뿐더러 네가 태어나고 아빠가 애교쟁이가 되었다고 하면 콧방귀를 낄 정도로 남편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물론 남편의 그런 변화가 재미있고 또 긍정적인 변화가 반갑고 고맙기도 했어요. 원래도 사이가 좋은 부부였지만 딸이 태어나고 더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딸의 이름은 가연이에요. 저희가 딸에게 바라는 것은 삶의 모든 행복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자로는 아름다울카, 햇살현을 써서 아름다운 햇살이 저희 집에 들어왔다는 의미를 담았고요. 가연이가 저희 집을 따사롭게 밝히는 햇살인 것은 분명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사는 집에 가연이라는 아름답고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온 지 19년째. 가연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저희는 힘든 수능을 치른 가연이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기억에 남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곧 다가올 가연이의 생일에 맞춰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생각만으로 설레고 신나는 일이었어요. 제주의 푸르른 바다 앞에서 활짝 웃을 가연이가 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지. 엄마 아빠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지요. 여행을 한 달 앞둔 평범한 화요일, 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들렀습니다.
매해 하던 검진이고 늘 특별히 아픈 것 없이 건강했던 저희 가족이기에 그때도 별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검진을 다녀온 남편도 별다른 말이 없었고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제게 말없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고 벌써 이미 겁을 잔뜩 먹은 채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제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가 암이 처음이라 당신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미리 말을 못했어. 미안해. 그 말을 하는 남편의 표정이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이라서 늘 힘있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어서 놀란 마음과는 달리 크게 동요할 수가 없었어요. 늘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하고 무너지는 저를 굳건하게 잡아주던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의 무너질 듯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제가 강해져야겠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감기라도 걸렸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입으로 튀어나온 암이라는 단어가 전혀 실감이 안 나기도 했고요. 그저 처음 보는 남편의 약한 모습이 무척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둘 다 회사에 연차를 쓰고 함께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접수를 하고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왜 저희가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지 온통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입을 통해 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힌 말, 대장암이라는 그 세 글자 단어는 절대 남편 이름 뒤에 붙어서는 안 되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되고 있다는 선생님의 말에 저절로 덜덜 떨리는 손을 그 와중에도 남편이 따스하게 잡아주었어요. 믿기지가 않았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저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왜 하필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 마음도 이러한데 당사자인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지 감히 추측도 할 수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남편에게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순간도 남편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지 못하고 눈물만 펑펑 흘리는 못난 아내였어요.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이 남자 없이 남은 생을 살 수가 있나? 이 사람 없이 혼자 가연이를 키우고 남은 생을 웃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오명환이 사라지는 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맞는 걸까? 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 질문들은 모두 남편 없이 제가 과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남편과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얼굴을 그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그렇게 짧게 떠나야 하는 남편의 인생이 너무 아깝고 가슴 아팠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지? 치료도 받고 포기하지 않을 거지? 늘 나한테 좋은 남편이었던 당신한테 난 아직 좋은 아내가 되어주지 못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니까 당신 포기하지 마. 내가 하늘에 매일 기도할 거야. 내 남은 인생 싹 다 가져가도 좋으니 당신 아픈 거 다 낫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포기하지 말자. 어쩌면 이기적일지도 모를 저의 말에 자신의 몸을 제 품에 기대며 엉엉 소리내어 울던 남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 같은 모습으로 한참 동안 제게 기대어 있던 남편은 차창 너머 해가 저물자 눈물을 닦고 가다듬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다 울었다. 이제 집에 가자 여보. 가연이가 기다리겠어. 물론 나 최선을 다해야지. 나도 아직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당신은 나한테 충분히 좋은 아내였고 지금도 그래. 그래서 말야, 당신은 나한테 좋은 아내가 되어주었는데 나만 좋은 남편 역할을 못해주고 갈까봐 많이 힘들었거든. 근데 당신이 날 좋은 남편이라고 말해주니까 나 정말 힘난다. 멋없게 너무 울었다. 사나이 채면 말이 아니네. 오늘 엉엉 울던 내 모습은 잊어줘. 난 당신한테 끝까지 멋진 남자, 상남자이고 싶단 말이야. 우리 가연이 이상형이 아빠 닮은 상남자라고 그랬는데 당신도 기억나지? 조금 전까지 엉엉 울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애써 씩씩하게 말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속상해서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당신 좋은 남편이라고. 왜 내 말을 안 믿냐고 웃으면서 따져야 하는데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그 말을 끝내 하지 못했어요.
긴 도로를 달리고 달려 도착한 집. 분명 해가 저물 때 집으로 출발했는데 도착하니 벌써 자정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가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고 둘만 남은 거실에서 남편이 한참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또 울컥 목이 메어서 그 뒷모습을 평생토록 오래오래 보고 싶은 욕심이 나서 남편이 잘 버텨주기만을, 암세포와 잘 싸워 이겨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확률은 완전히 무시하게 되었어요. 치료만 잘 받으면 무조건 살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숨 넘어갈 듯 우는 딸을 안아주면서 귓가에 속삭였어요. 괜찮다고. 아빠 치료만 잘 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거라고. 내 남편, 가연이 아빠 오명환은 암이랑 싸워 이길 멋진 남자라고 말이에요. 제 말을 듣고 한참 쉼호흡을 하며 울음을 멈추려 노력하던 딸이 아빠에게 달려가 아빠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상남자니까 잘 이겨낼 거야. 내가 아는 세상 남자들 중 제일 상남자니까. 아빠, 아빠 곁에는 항상 내가 있는 거 알지? 아빠 곁에는 항상 엄마랑 나, 우리가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싸우자. 나쁜 암덩어리랑 그까짓 게 힘이 세봤자 우리 셋한테는 꼼짝 못해. 딸의 품에 안긴 남편의 표정이 어떨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키고 있을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랐죠. 훗날 이 순간을 되돌아보며 그때 눈물 참느라 혼났다고 너스레를 떠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가연이의 말처럼 암덩어리가 힘이 세봤자 저희 세 사람한테는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딸을 끔찍하게 사랑하던 아빠는 딸에게 그런 응원을 받고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서히 잠식되고 있었나 봐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그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발버둥 치면서 말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듯한 그 모습에 어떤 날에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전 정말이지 남편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아빠의 치료와 안정을 위해 제주도 여행을 포기하자고 말하는 딸에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빠는 우리 세 가족이 제주도 가는 게 소원인데 가면 안 될까? 우리 가연이 생일이기도 하고 아빠 거기서 우리 가족 사진 많이 찍으려고 친구한테 카메라도 미리 빌렸는데. 남편의 말에 딸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아빠는 뭐 그런 걸 소원 삼느냐고. 그럼 가지 말자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쩍 몸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는 남편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최대한 남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 여행이 이별 여행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여행이기를 애타게 빌면서요. 비록 추운 겨울이었지만 남편이 그토록 말하던 에메랄드 빛의 푸르른 바다 앞에서 예쁜 가족 사진도 찍고 저희 세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세화해변에 도착해 하얗고 푸른 바다와 마주했을 때의 황홀함은 아직도 선명해요. 여행을 떠나기 전 제주도에서는 절대 울지 말자고 딸과 나누었던 약속이 그 황홀한 아름다움 앞에서 무너질 뻔했거든요. 그 바다 앞에서 황홀하게 웃어 보이던 남편의 얼굴이 그 해변가에 부서지던 파도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발길이 닿는 곳에서 예쁜 추억을 기록한 저희 세 사람은 예약한 숙소에 도착해 찍었던 사진들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다며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일어나는 가연이에게 됐다며 앉아있으라고 하던 남편. 얼마 후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손에는 가연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와 커다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가녀리게 떨리는 남편의 노랫소리가 이어졌고 가연이는 흐르는 눈물을 아빠에게 보이지 않고 싶었는지 아빠를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천장만 바라보더군요. 떨리는 남편의 목소리 위로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며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을지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당장 그를 끌어안고 울어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며칠 밤을 홀로 고민하며 준비했을 그 소중한 순간을 저는 눈물로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숨겨야 했던 생일 축하 노래가 끝이 나고 남편이 딸에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커다란 상자에 반듯한 글씨로 적힌 가연아 사랑해라는 글자에 씩씩한 저희 딸이 눈물을 꾹 참고 나도 아빠 사랑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여는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상자 속에는 고이 개어진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드레스를 꺼내드는 가연이에게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딸, 아빠 없이 신부 입장하게 될까봐 놀랐지? 내 딸 벌써 20번째 생일이 되었는데도 아빠는 우리 딸 옷 사이즈도 잘 몰라서 몰래 옷장에서 원피스 꺼내 사이즈 재느라 애먹었네. 아빠 팔뚝만 하던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몰라. 너의 진짜 결혼식 때 아빠가 함께 할 수 있어야겠지만 혹시나 말이야. 가연아, 아빠가 네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함께 할 수 없더라도 오늘처럼 아빠가 네 곁에서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많이 울게 될까봐 준비하면서도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 옷 입고 아빠랑 같이 사진 찍어줄 거지? 아빠는 훗날 우리 딸이 아빠가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을 생각하며 씩씩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을 끝으로 딸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 고개를 돌려보니 웨딩드레스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딸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딸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이 울게 될까봐 준비하면서도 망설였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가연이를 일으켰습니다. 와, 드레스 너무 예쁘다. 여보, 몰랐는데 제법 센스가 있네. 어쩜 이렇게 가연이한테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골랐어? 가연아, 얼른 입어보자. 엄마 너무 기대돼. 우리 딸 너무 예쁘겠다. 그렇게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드레스를 갈아입혔어요. 사이즈를 몰라서 고민했다는 남편의 말치고는 너무 알맞고 예쁘게 딱 떨어지는 사이즈였습니다. 공주처럼 천사처럼 예쁜 가연이가 눈물을 멈추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강한 엄마이고 강한 아내 역할을 해내야 했습니다. 딸의 머리를 고쳐 묶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딸에게만 들리게 말했어요. 가연아, 이왕이면 사진 예쁘게 나오는 게 좋겠지? 그만 울고 꼭 참자. 아빠도 무지 울고 싶으실 거야. 너 드레스 입은 모습 보시면 너무 예뻐서 말이야. 근데 너 그거 알지? 울면 사진에 엄청 못생기게 나오잖아. 이왕이면 예쁘게 찍자. 그리고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따 아빠 손잡고 여기 거실 한번 걸어줄래? 그냥 나중에 너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아빠랑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본 남편의 얼굴은 제주에 도착해 새와 해변을 처음 마주한 그 순간의 표정보다 더 밝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표정. 와락 끌어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또 참으며 딸의 손을 남편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좁은 숙소 거실을 여러 번 거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힘껏 애쓰는 저희 세 사람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어요. 한참 동안의 사진 촬영이 끝이 나고 남편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다는 듯 작은 상자를 하나 더 내밀었어요. 웃으며 상자를 열어본 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가연아, 사실 이건 엄마한테 비밀인데 아빠가 우리 딸 시집갈 때 쓰려고 엄마 몰래 용돈 쪼개서 모은 거야. 그때 우리 가연이랑 우리 지숙이 쓰게 하려고 1급 비밀로 지켜온 건데 미리 줘도 받아줄 거지? 훗날 딸이 결혼할 때를 생각하며 몰래 모았다는 돈을 미리 건네야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 정말 기절할 듯 가슴 아팠습니다. 왜 벌써 떠날 준비를 하느냐고 어깨를 두드리며 소리내어 울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곧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추억을 만들어간 여행이 끝이 나고 남편은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떠나가라 엉엉 울어도 며칠째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도 제 손을 잡아주며 저를 일으켜주던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었습니다. 눈물 많은 아내였던 차지숙은 없어지고 강해지고 더 강해져서 딸을 지켜야 하는 강한 엄마 차지숙만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견디는 법을 하나하나 익혀가던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제 앞으로 꽃 한 다발이 배달되었습니다. 풍성하게 피어난 프리지아가 한아름 예쁘게 제 품에 안겼어요. 향긋한 꽃 향기에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것도 잠시,
꽃 배달을 해주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낯이 익은 이름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명환 씨가 보내셨는데요. 배달원이 자리를 뜨고 나서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꽃다발 사이에 꽂혀 있는 예쁜 편지 봉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을 때는 이미 눈물이 온 얼굴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여자 차지숙 씨. 언제나 나를 설레게 했던 그 꽃같은 미소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길. 여보, 오늘은 우리가 결혼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네요. 몸은 그곳에 없지만 마음으로 늘 당신 곁에 함께 했어. 그동안 부족한 것 많은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이자 행복이었어. 여보, 아직 살 날이 많은 당신에게 영원히 나를 그리워하라는 말은 나 하지 못해. 눈물 많고 겁도 많은 당신이 이 험한 세상 혼자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나 부탁이 있으니 들어줘. 우리의 사랑은 30년을 마지막으로 엔딩 크레딧을 올리고 이제 앞으로 나를 잊고 새 출발을 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이렇게 부탁할게. 세상에 없는 나를 그리며 한평생 늙어갈 당신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는 잠시 서로를 잊고 지내다가 먼 훗날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행복하세요, 내 사랑. 사랑합니다. 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여 편지지가 눈물에 젖기라도 할까봐 우스운 자세로 팔을 쭉 뻗고는 한참을 읽었어요. 봉투 속에는 또 다른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글씨체는 남편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에게로부터 부탁을 받았던 한 꽃집 사장님의 것이었어요. 몇 년 전 어느 사랑꾼으로부터 간절한 부탁을 받아 그 사랑을 전한다고. 지금은 꽃집 장사를 접었지만 애틋했던 그 중년의 남성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날짜를 기억해 두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떠난 후에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하느라 하루도 빠짐없이 분주했을 남편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한참 동안 현관에 주저앉아 떠난 남편의 얼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아내였던 저는 먼저 떠난 남편이 괘씸해서라도 그의 마지막 부탁은 들어주지 않겠노라 다짐했어요. 제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은 생 남편을 그리며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웨딩드레스가 참 잘 어울렸던 저희 딸 가연이가 마침내 마음이 맞는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드레스도 다 마다하고 아빠가 사주었던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선 가연이. 손을 맞잡고 함께 신부 행진을 해줄 아빠는 더 이상 세상에 없었지만 아빠와의 약속대로 세상에서 제일 씩씩한 신부가 예쁜 발걸음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주례가 없는 대신 마이크를 잡아들고 서로에게 성혼 선언문을 읊조리는 시간. 울지 않는 씩씩한 신부 가연이가 말했습니다. 제게 결혼은 인생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씩씩한 신부가 되겠노라고 아버지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저 길을 저와 함께 걷지 못하시더라도 지금 이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좁은 거실을 거닐었던 그 순간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 성격이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어머니를 닮은 남자를 만나 영원을 약속하고 싶었어요. 두 분이 천생연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런 천생연분 같은 남자를 만나 평생을 약속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제 남편에게 멋진 아내가 되겠습니다. 가연이가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남편이 꼭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꼭 그 순간을 함께 보고 싶었던 저의 마음 탓이기도 하겠지만 울음보가 터져버려 울보 엄마와는 달리 마지막까지 눈물을 꾹 참으며 씩씩한 신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낸 멋진 딸 가연이는 이제 어느덧 귀여운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된 자식을 보는 마음은 여전히 어색하고 먹먹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왠지 저희 남편이 이 모습을 본다면 먹먹해 하기보다는 흐뭇하고 대견해야 할 것 같아요. 나이 60이 넘어 엄마라는 이름을 거쳐 할머니라는 이름까지 갖고 있는 저이지만 아직까지 처음인 것이 너무나도 많고 멋진 엄마가 되는 길이 멀기만 한 사람이네요. 앞으로도 저는 남은 인생의 많은 난관들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생각을 하기 위해 수도 없이 저희 남편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깨달음들 속에서 저는 여전히 사랑받는 아내이자 사랑을 하는 여자입니다. 여보, 나 많이 웃고 또 건강할게. 당신 목까지 우리 딸 가연이를 잘 지킬게. 봄꽃이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야.
그곳에서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을까?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꽃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남편을 그리다 보니 제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길거리 피어난 꽃을 보며 또 거울 속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시원하게 미소 짓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